안녕하세요. 최영석 박사의 한의학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학사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의학이 태동한 게 이 춘추전국 시대부터 한나라 때 요 사이에 이제 한의학의 기본적인 그 원형이 완성됐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훨씬 그 이전으로 한번 이 한의학이 형성된 그 중국인들의 어떤 사상적 배경, 사유체계, 인식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한참 멀리 떠나서 이 세계의 창조 신화, 중국인이 갖고 있는 창조 신화, 그리고 사망우제, 전설의 시기죠. 그때 이제 한약의 어떤 생각들이 녹아 있는지, 그리고 하상주, 하은주 시대, 고대 국가의 시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춘추 전국 시대까지, 그때까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한약이 태어난다라고 했던 그 직전까지, 어떻게 보면 한약이 태어나기 전에 준비 기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의학사 시간은 여행이다. 느끼고, 즐기고, 놀라고, 또 많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고. 우주가 생기기 전에 어떤 알 같은 형체 속에 음과 양이 섞여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씨앗이죠. 그 알 속에 반고라는 뭐 인물이라고 할지 신이라고 할지 그 존재가 잉태되어 있었어요. 근데 18,000년 동안 그 안에 있다가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게 된 거죠. 도끼로 그 알을 깨고 이 오른쪽 그림처럼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 속에 있던 음과 양이 위아래로 분리가 돼요. 처음엔 요만큼 분리가 된 걸 알을 깼듯이 반고가 밀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양이 분화되죠, 완전히. 다시 합쳐질까봐 반고는 계속 그것을 밀어올립니다. 그래서 계속 자랐대요. 하루에 3m씩. 더 밀어올리고 더 밀어올리고. 그래서 이거를 18,000년 동안을 하니까 완전히 음양이 분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밀어올리는 장면이고요. 아틀라스랑도 좀 비슷하죠. 이렇게 한참을 밀어올려서 이 우주가 완성된 거죠. 굉장히 독특한 설화인데요. 이 중국 고대 신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반고혼윤 기맹대박. 그래서 기가 씨앗이 돼서 나온다. 이 케오스 속에서 분음 분양 위청위탁. 음과 양이 갈라진다는 얘기죠. 분음 분양 그리고 위청위탁. 음양이 갈라지고 청탁이 갈라지는데 이게 좀 이상해요. 생로병사. 왜 갑자기 생로병사죠? 음과 양이 갈라진 다음에 생로병사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음과 양이 갈라지는 것은 어떤 변화, 역의 시작이죠. 새로운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갈라지기 전까지는 모든 걸 갖고 있는 태극, 무국의 상태였다가 음과 양이 분화되면서 시간이 발생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그 전까지는 영겁이죠. 존재하지 않죠. 타임리스죠. 음과 양이 갈라지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는 시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로병사가 나오게 됩니다. 뜬금없지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생로병사가 음양이 분화된 직후에 나오게 되고요. 수실주지 무기시하라.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누가 이를 실제로 주관했으며 그 시작이 없다. 의미가 잘 와닿나요? 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누구가 실제로 주지했는가? 이건 의문문이죠. Who conducted this? 누가 이것을 주재했는가? 아무도 주재한 사람이 없다. 라는 의문문의 형태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주관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시작도 없다. 아무도 주관하지 않고 시작도 없다. 이거 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도 주관한 사람이 없어요. 이 창조라는 과정에. 이건 매우 자연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인격적인 존재가 어떤 초자연적이고 인격적인 존재가 의지를 가지고 창조한 게 아니라 아무도 시작한 사람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냥 어떤 에너지, 음양 분화의 에너지에 의해서 창조됐다라는 것이 중국의 창조 신화예요. 이런 창조 신화가 한의학적인 사고를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도가적 전통, 자연과학적 전통, 그리고 인격신의 부재. 매우 놀랍죠? 저절로 생겼다. 관여한 초월적인 존재도 없다. 수실주지,
누가 실제로 주관했는가? 아무도 주관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더 흥미롭습니다. 반고가 그걸 다 밀어 올린 다음에 음양을 분화시킨 다음에 쓰러집니다. 죽죠. 그리고 거기서 세상이 태어납니다. 그 반고가 그냥 세상인 거예요. 반고의 눈이 해와 달이 되고 털들이 수목, 숲이 되고 피가 강과 바다가 되고 반고 그 자체가 세상이 된 거예요. 반고가 의지를 가지고 창조하고 뭐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세상이었어요. 이 세상은 이런 관점은 뭐 가이아 이론과도 굉장히 좀 유사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반고가 죽었을 때 거기서 생긴 구더기들이 바람을 맞아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탄생조차도 자연스럽게 자연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구더기 무엇을 상징하죠? 죽음을 상징하죠. 완전히 죽어서 그게 분해돼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원천으로 돌아가는 반고로 얘기하자면 태극 씨앗으로 돌아가는. 그런데 그 구더기들이 바람을 맞아 바람은 전에 경락 얘기할 때도 했듯이 어떤 생명을 상징하죠. 스피리투스, 누마, 기운, 숨결, 영혼 바람을 맞아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창조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 소재를 가지고 이 화가는 모택동의 얼굴을 만들어서 전시했대요. 이 뭘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구더기로 만들었답니다. 구더기를 붙여가지고 모택동의 얼굴을 만든 거죠. 반고 신화를 바탕하고 있는 겁니다. 구더기가 사람이 되었다. 자, 반고는 이렇게 태극에서 음양이 분화돼서 태어났고 또 음과 양이 자기한테서 나오고 1월 해와 달이 나오고 그 자체가 신이 됐습니다. 세상이 됐습니다. 신이 세상이 된 거죠. 세상이 신 자체인 거죠. 자, 그리스 로마 신화랑도 좀 유사한 점이 많은데요. 한번 보죠. 그리스 신화는 훨씬 좀 다이내믹해요. 자, 이게 제가 그 그리스 창조 신화랑 관련된 그 신들을 이렇게 뿌려놨는데 이 차례를 알고 계신가요? 제일 처음은 가이아입니다. 가이아는 대지의 신이죠. 그러니까 가이아가 제일 처음 카오스로부터 나옵니다. 카오스로부터 가이아가 분리돼 나오고 그 다음 신은 누굴까요? 우라노스는 하늘의 신이고 에로스는 큐피드, 사랑의 신이죠. 타르타로스는 저승을 의미합니다. 뭐 타나토스와 같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올림푸스의 우두머리 제우스, 그 다음에 크로노스, 제우스의 아버지죠. 차례를 이을 수 있나요? 저는 가이아 생기고 나서 우라노스가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땅이니까 하늘에 생겨야죠. 그런데 실제 생긴 것은 에로스입니다. 가이아가 에로스를 만들어내고 에로스와 함께 타르타로스가 생겨납니다. 이상하죠? 사랑의 신 큐피드, 그 다음에 죽음의 신, 그 다음에 우라노스가 태어납니다. 에로스와 가이아 사이에서. 그리고 우라노스는 크로노스를 낳고요. 크로노스는 제우스를 낳습니다. 저는 이 에로스와 타르타로스가 아까 반고의 신화에 있었던 생장화수장, 생로병사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 가이아가 출현한 순간 시간의 흐름이 발생했고 시간의 흐름은 에로스와 타나토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와 소멸, 생로병사. 에로스는 창조하고 타나토스는 죽이고 소멸시키고. 이 뭐 시간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우라노스가 탄생합니다. 에로스로부터. 그리고 우라노스는 크로노스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아, 에로스, 타르타로스, 우라노스, 크로노스, 그리고 제우스로 이어집니다. 이 가이아는 신이면서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반고가 이 가이아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뉴에이지 특히 가이아 이론 같은 게 유행했었잖아요. 이렇게 지구가 하나의 유기체, 생명체다, 어떤 신이다, 원리이자 어떤 인격체다 이런 시각이 있었죠. 뭐 지구를 자꾸 막 망치니까 이 가이아가 울고 있잖아요. 그리고 게임에 나오는 가이아예요. God of War 게임에 나오는 이렇게 막 신이면서 풀들이 자라죠. 이게 가이아의 개념이고요.
반고가 죽어서 세상이 됐다라는 개념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에로스와 타나토스죠. 저는 이걸 음양이 분화하면서 생로병사가 시작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에로스와 타나토스는 동전의 양면이죠. 여기서부터 좀 과격해지는데 크로노스입니다. 첫 번째 이름은 우라노스의 성기를 제거하고 있는 크로노스고요.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을 잡아먹고 있는 크로노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다 죽이고 있죠. 왜냐하면 아버지를 죽일 때 신탁을 받았거든요. 너도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그게 두려워서 자식을 낳자마자 다 먹어치우죠. 근데 제우스가 살아남아서 올림푸스의 우두머리가 되죠. 이런 신화를 보면 이 반고의 신화랑 좀 많이 다르죠. 이거는 고야의 그림이에요. 제우스의 형제를 먹고 있는 크로노스. 그러면 반고의 그림인데, 이 중국 신화에는 이 정복과 갈등 대립의 요소가 없습니다. 되게 좀 의아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는 바로 이 갈등과 대립, 정복의 테마가 나오는데, 중국 창조 신화는 아주 조화롭고 그냥 자연이 변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매우 흥미로운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자연주의적인 바탕 하에, 그러니까 어떤 의지의 부재죠. 의지가 없죠.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뭔가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음과 양이 분리가 되고 거기서 처음 의지가 있었죠. 에너지라고 봐야 되겠죠. 반고라는 존재. 그리고 반고라는 존재 자체가 세상이 돼버린 거죠. 음양의 조화를 담고 있는. 그게 중국, 그러니까 한약의 전통이 되는 중국의 창조 설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랑 어떻게 다른지까지 얘기해 봤습니다. 자, 다음은 사망오제의 시대입니다. 사망오제는 전설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반고의 창조 설화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사망오제까지 오게 되고 사망오제 이야기는 중국인들한테 전해내려고 있는 거죠. 사망오제는 시기적으로 보면 신석기 시대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삼황은 책마다 좀 다르게 기술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복희, 신농은 좀 공통되고요. 수인도 있고 여화도 있고 황제도 있고 그 다음에 천황, 지황, 인황 이렇게 아예 다르게 부르기도 하고요. 다 삼황을 이르는 바인데 다 문명을 상징합니다. 어떤 상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살펴볼 부분은 복희와 여화예요. 복희, 여화. 복희가 남자고 여화가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이렇게 엉켜 있잖아요. 어떤 관계를 상징하고요. 남매 혹은 부부라고 일컬어지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인간 창조설화가 나옵니다. 여화가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림 가운데처럼 진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만다가 나중에는 대충 이렇게 진흙을 뿌려서 떨어지는 데도 만들었대요. 열심히 만든 게 귀족, 왕족, 떨어진 게 천민. 이건 다 지배층이 만들어낸 얘기겠죠. 어쨌든 반고의 인간 창조가 아니죠. 반고로부터 저절로 생겨났다라는 인간 개념, 인간의 시작 개념, 그리고 여화가 창조했다는 개념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신화의 다른 부분이고요. 의미를 이해하십시오. 여화는 인간을 창조함과 동시에 이 복희와 여화가 혼인을 만들었다고 해요. 혼인. 어때요? 그리스 신화의 큐피드랑 연결이 되죠. 그죠? 이게 뭘까요? 혼인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인간 사회에 조직이 시작됐다는 거죠. 사회 조직, 불학, 그리고 규율, 관원상제. 이게 되면서 인간의 문명이 시작되는 거죠. 이 복희와 여화는 그 사회적 관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시작됐다, 생물학적으로 시작됐다 이런 의미보다는 일단 이 관계 속에 사회가 형성됐다라고 보는 게 이 복희와 여화가 시사하는 바라고 보여집니다. 이 여화는 여자죠. 여신이죠. 신이라고 할 때 어떤 존재, 여성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신이죠. 자, 여화, 사회 조직을 만들었다. 문명의 시작입니다. 요 다이어트 한참 유행했었죠. 구석기 다이어트. 구석기 다이어트의 이런 음식물의 특징이 뭔가요? 다 수렵과 채집으로 만들어진 거죠. 수렵과 채집. 그런데 이걸 변화시키는 두 존재가 복희와 신농입니다. 여기 앞에서 복희 나왔었죠? 여기서는 여화를 중심으로 설명했고요.
먼저 신농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신농시는 아까 그 채집한 과일 이런 것들을 한 단계 발전시켜서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농사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농자가 있는 거예요. 신농. 한의학적인 면에서는 본초, 약초의 신이기도 합니다. 약초를 처음 만들었대요. 근데 약초를 만드는 과정이 정말 놀라워요.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약초를 먹고 있는 그림이에요. 씹어서 맛을 본단 말이에요. 그 뿌리 있죠? 이게 소예요. 그러니까 소니까 농사랑 관련이 돼 있죠. 근데 약초를 왜 맛을 봤어야 될까요? 신이면 딱 보면 알지 않을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한의에 대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 초감각을 지닌 존재가 딱 보고 알았을 거라고. 그래서 약초를 다 줬다고. 어떻게 이 약초가 생겼는지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개개의 식물, 광물에 대하여 몸소 맛을 봤다. 그리고 독성 여부를 판별했다. 하루에 100가지 약효를 받고 70회나 약물의 중독을 일으켰다. 무슨 초자연적인 존재가 약을 잘못 먹고 중독을 일으켜요? 이게 뭔지 모르고 독성이 있는지 뭔지 모르고 실험해보고 잘못 먹으면 중독을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농기가 상징하는 것은 무의가 됐건 의사가 됐건 그 당시에 계속 끊임없이 약초를 실험한 사람들을 상징하죠. 어때요? 여기 보면 어떤 초자연적인 감각, 초자연적인 존재가 주어진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약초가 나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한약의 바탕이에요. 그래서 고대 중국인들은 매우 놀랍도록 자연과학적이었어요. 경험에 의해서 약초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신농시는 신농본초경이라는 책에서 그 인용이 되죠. 물론 신농시가 지은 건 아니겠지만 신농시의 본초다 해서 신농본초경이라고 합니다. 그 신농본초경은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어떤 기준에서 나누느냐? 상품은 독이 없는 거, 독이 약간 있는 거, 독이 아주 많이 있는 거. 이렇게 먹어보면서 약을 나눈 그 신농시의 태도에 따라 책의 그 구성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밌죠? 신농시 뭐 했어요? 농사를 시작했죠. 이것도 문명의 시작이죠.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구석기 시대에 채집과 헌팅을 떠나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농사와 함께 약초, 의술을 발달시킵니다. 이걸 상징하는 게 신농시예요. 지금 신농시 얘기했죠. 그리고 복희씨를 얘기 안 했죠. 여와 얘기했고 복희씨는 아까 여와 얘기할 때 얘기한 거 외에 수렵,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와서 먹었는데 가축을 키우게 만듭니다. 이것도 어때요? 문명의 시작이죠. 농사지어서 신농씨로부터 배운 농사기술이 있고 복희씨로부터 배운 또 가축,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또 문명이 생겼고 이 수인은 사망, 복희, 신농, 여와 했어요. 근데 수인도 있어요. 여와 대신 수인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수인은 불을 시작했어요. 이 왼쪽의 그림은 프로메테우스예요.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인간에게 몰래 갖다 주죠. 인간이 받은 선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죠. 계속 심장이 독수리에게 쪼이는. 의지, 그리고 어떤 인간에 대한 관계 이런 게 나타나 있는데 수인, 사망 중에 수인은 희한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불을 줘요. 짐작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연 속에서 불이 나요. 그리고 수인은 그걸 관찰합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안에서 죽은 짐승들, 타버린 식물들을 관찰하고 이렇게 태움으로써 고기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 보관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내죠. 이것도 문명의 시작입니다. 그럼 네 신을 설명했습니다. 여와를 통해 사회, 신농씨를 통해 농경, 복희씨를 통해 가축, 그리고 수인을 통해 불. 이렇게 돼서 중국인들이 어떻게 문명을 시작했는지 상징적으로 또 신화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것이 삼황의 시대입니다. 이 삼황의 시대를 정리해보면 한 10,000년 전,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에 부락을 이루고 그 안에서 사회를 형성하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또 불을 이용하고 살았는지 신농씨, 복희씨, 여와 그리고 수인을 통해서 삼황, 이 삼황을 통해서 중국인의 그 문명 세계를 엿봤습니다. 다음은 오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오제 시대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황제입니다. 황제.
삼왕오제의 시작을 황제로부터 하고요. 황제는 삼왕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삼왕과 오제 사이에 끼죠. 삼왕과 오제 시대 사이에는 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로 변화하는 커다란 그 중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제 시대는 삼왕이라는 전설의 시대와 하상주라는 실제 국가의 시대 사이에서 브리징을 하는 역할을 하지요. 자, 한번 황제부터 한번 보죠. 황제는 여기 보시면 황제 이동 경로를 나타낸 지도인데 이쪽에 치우라고 있잖아요. 황제가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치우라는 부족과 전투를 해서 이깁니다. 이 치우는 이제 신화 속에서 굉장히 나쁜 그 조직으로 그려져요.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6개의 팔과 4개의 눈, 소의 뿔과 발굽이 있고 머리는 구리와 쇠로 되어 있었다. 굉장히 무섭죠. 막 도깨비처럼. 처음으로 창과 방패 등의 무기를 사용했다. 청동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 치우 부족이 막 중국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데 이 황제가 이거를 딱 평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오제 시대로 오면서 전쟁이 있었고 황제가 그걸 평정하는 것으로 이 오제 시대가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다음에 요순까지 잘 이 오제 시대가 그 유지되죠. 자, 이게 황제고요. 황제는 뭐 한약의 기틀을 마련한 너무나 중요한 황제 내경의 저자로 알려져 있죠. 뭐 물론 실제 저작은 황제라는 이 가상의 인물이 아니겠지만 뭐 지금은 어때요? 신화의 시간이니까 한번 신화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죠. 이거는 일본인 삼본덕자라는 작가가 그린 만화예요. 황제를 그려놓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황제가 토덕이 있었다. 황룡이나 지렁이가 나타나 토덕이 있었다. 이게 흙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재 이치와 음양 이런 기본적인 도가적인 사상 그것이 인체에 연결되는 거 그리고 자연과 함께 추나추동에 적절하게 이렇게 조화롭게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황제내경의 기본적으로 있는 사상이고요. 또 황제내경은 문답식으로 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영추에는 이렇게 침을 놓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특징적으로 어떤 고대의 어떤 의학의 원리에 대한 거, 그러니까 소박한 경험의 축적 그리고 기술, 뭐 약을 먹고 이게 독이 있다 없다 이런 거 플러스 이 황제 내경을 통해서 사유적인 이론 체계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소박한 경험과 이론 체계가 합쳐지면서 실제 의학이 탄생합니다. 세계 각국에 굉장히 많은 전통 의학들이 있지만 이렇게 중의학처럼, 그러니까 한의학처럼 아주 정교한 이론 체계를 갖고 있는 그 의학 그 시스템이 별로 없습니다. 요 책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제가 끝나고, 그러니까 황제로부터 요순까지의 오제의 시기가 끝나고 하상주의 국가의 시기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오제는 국가 전 단계, 그리고 요순 고대 국가, 하상주 국가로 이어지는 거죠. 이 황제가 그 창시 황제가 썼다고는 황제 내경 거기서 한약의 어떤 이론적 시스템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 이게 홍수가 난 중국이거든요. 그리고 이 여기 있는 그림이 우임금이에요. 이제 하나라의 임금이고요. 요 순이 후계자로 선택한 임금이 이 우임금입니다. 근데 후계자로 선택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치수, 물을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우임금은 물을 잘 다스려서 풍작에 들게 하고 홍수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물에 대한 그 황하 유역에서 나타나는 그 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국인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이슈였고요. 또 그것이 인체에도 반영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락 시스템이 이 수로를 물기를 다스리는 데서 왔다 이런 시각도 존재하죠. 사람 몸에 이렇게 물이 가서 영양을 공급해줘야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 세포도 자라고 손가락도 움직이고 머리도 쓰고 할 텐데 뭐 어느 한 부분이 막혀서 안 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침으로 나서 뚫어줘야죠. 문지르든지. 그다음에 어느 한쪽에 너무 많이 가서 범람이 된다든지 그럼 이걸 막아야죠. 이게 뭐 침의 사법 기가 못 흐르게 좀 막아줘서 수로로 치면 뚝을 쌓는 거죠. 이렇게 기혈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물기를 다스리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이 하상주 시대는 이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춘추 전국시대까지를 보통 말합니다. 뭐 이때 또 주나라가 있긴 하지만 이때에 이루어진 일들이 국가로서 있었던 거고요. 갑골 문자 같은 게 이제 발견되면서 실제 있었던 나라다. 이렇게 좀 무게가 가고 있죠. 전설의 나라, 이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근데 이 하상주의 시대도 얼마 못 가서 이제 전란을 맞이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전쟁이 또 많아질까? 이 배경에는 이 철기의 발달이 있습니다. 철기의 발달. 그리고 기병, 여기 말 타고 있잖아요. 이 그림은 융족의 전투도인데요. 이 융족이라는 그 종족이, 부족이 이 기병과 철기를 앞세워서 이 주나라를 점령하게 돼요. 그다음부터 그냥 계속 온 중국이 전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제자백가가 다 나오게 되죠. 전쟁하고 이 현자들이 사상을 토의하고 또 제후들을 설득하고 뭐 이런 시기가 춘추 전국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제 그리스 로마랑 연결해 보면 이제 그리스죠. 로마는 아직 그리스랑 연결해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은 게 322년이에요. 기원전 322년. 그리고 아낙시만드로스가 태어난 게 610년이에요. 아낙시만드로스는 어떤 뭐 제일 시작은 아니지만 아페리언이라는 물질 때문에 제가 우주 탄생을 설명했었죠. 상당히 초기에 철학자죠. 622년이니까 춘추 전국 시대의 기간과 매우 유사합니다. 770년에서 221년까지 기원전. 아낙시만드로스가 태어난 게 610년,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은 게 322년. 뭐 그 이후로 계속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시대는 완전히 그 일치하고요. 이 동서양에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는 게 매우 흥미로워서 제가 소개했고요. 이 왼쪽이 아낙시만드로스입니다. 아테네 학당 그림에서 라페올로가 그린. 이 오른쪽이 아리스토텔레스고요. 이 동서양의 이 시기, 아테네 학당과 제자백가의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의학사적으로 갖습니다. 이 시대에 유럽과 중국에서 모두 이 보이지 않는 손, 신의 간섭이죠. 경제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신의 의지를 가지고 참견하는 손을 자연현상의 해석에서 배제시켰다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아낙시만드로스가 생각했던 아페리온과 그리스 신화의 케오스에서 가이아가 나오는 그 신화적 설정이 매우 유사해 보여요. 하나도 둘 다 똑같이 혼돈 속에서 하나는 물질이 나온 거고 하나는 신이 나온 건데 거기서 뭐 음양이 분화되고 진짜 비슷하거든요. 근데 왜 이게 크게 다르냐? 인격적인 신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데 신의 요소를 배제시킨 거죠. 아테네 학당에서도. 제자백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자에게 죽음을 물어보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삶을 알지 못하는데 죽음을 어찌 논하는가? 죽음에 대해서 난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다. 에피크로스가 했던 말과 비슷해요. 내가 살아있을 땐 죽음이 없고 내가 죽었을 땐 삶이 없는데 어찌 죽음을 신경 쓰겠는가? 이렇게 이 제자백가의 사상가들은 실제적인 영역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 사유의 세계에서 신을 배제시켰습니다. 이것이 미토스에서 로고스로 변환된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미토스에서 로고스로. 매우 중요한 시프트예요. 그럼 의학은 어땠을까요? 이 시기에 그래서 미토스에서 로고스로 변하는 이 시기에 의학도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 왼쪽에 있는 고대의 medicine, 의를 의미하는 한자고요. 오른쪽이 지금 쓰이고 있는 의를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뭐가 달라요? 밑에 무당 표현하는 무자가 술주의 주로 바뀌죠. 즉 무당을 해서 치료하던 것이 탕약, 약을 먹고 치료하는 식으로 바뀐 거예요. 어때요? 질병을 보고 사람을 치료하는데 신의 영역의 관점을 배제시킨 거죠. 미토스에서 로고스로의 변화입니다.
이게 중국과 그리스에서 이 시기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나라 때에 한의학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 창조 신화에서 봤듯이 매우 자연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요. 생로병사나 자연의 변화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정복하고자 하지 않고. 그래서 자연현상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받아들이고 그 자연현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태도는 이 독특한 한의학 체계를 발전시키는 토양이 된 것입니다. 건국 신화부터 사망오제 그리고 이 춘추전국 시대 사상가들까지 사망오제의 미토스는 이 제자백과를 통해서 로고스로 바뀌게 되고 그 바뀐 철학을 가지고 한나라를 중심으로 황제내경, 상한론 같은 것이 저술되면서 한의학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반고가 알로부터 탄생하죠. 바로 한나라 때 한의학도 이렇게 반고가 탄생하듯이 지금까지의 사상적 배경, 반고의 창조설화, 사망오제의 문명의 발달, 그리고 제자백과를 통해서 나타난 미토스에서 로고스로의 변화, 전환점이죠. 사망오제에서 제자백과로. 이런 사상적 바탕에서 이렇게 알을 깨고 나오듯이 한나라 때 한의학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꿈틀대는 이 역사의 역동 속에서 어떤 바탕에서 한의학이 태어났는지 매우 흥미롭습니다. 앞으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여러분들이 한의학을 이해하는데 저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